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의 소식을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선이고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제2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네. 뭐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또 국감은 아주 아주 그냥 시끄럽고 전쟁이죠, 전쟁. 대통령은 사과는 없으시고 날씨는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비는 오고 그렇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그럴수록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대한민국 코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노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격화된 당권 싸움,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나. 저희가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태 최고위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 얘기를 2달 동안 계속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 7월 초에 7월 8일 날 당대표 징계가 있었고 그 뒤에 8월 초에 아마 처음 1차 가처분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10월 초가 됐으니까 벌써 한 2달 동안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주에 법원이 목요일 이후에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과 또 가처분의 판단, 윤리위의 판단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번 주가 저희 국민의힘에게는 격동의 한 주입니다. 정말 격동의 한 주고요.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지도체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격동의 한 주, 위기의 한 주, 운명의 한 주, 뭐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그렇게. 근데 그 법원 판단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 법원 판단이 좀 미뤄졌잖아요. 목요일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각각 보시는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법원 판단이 기각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윤리위가 당대표를 제명할 것이다. 그래서 제명 이후에 이 가처분에 대한 각하 내지는 기각의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인용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다. 판사, 이 재판장이 지금 되게 여당을 한심하게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디 한번 윤리위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윤리위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다는 것 시그널이다. 그래서 윤리위가 목요일 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제명 처분을 내리면 제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최고위 지금 비대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법원이 판단을 금요일 오전에 내릴 수 있다. 네. 뭐 이러한 해석들도 있고요. 굉장히 각각 제명 처분을 했는데 최고위 의결이 나기 전에 법원에서 기각 아니야 인용을 하면 네. 비대위가 인정을 법적으로 못 받은 상황에서 그럼 징계는 붕 뜨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무효화돼야 되나요? 아니 10월 13일 다음 주인가요? 이제 사실 저기 윤리위의 임기가 끝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10월 때문에 14일에 사실 윤리위 더 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새로운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윤리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당이어서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최이배 의원께서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막 위기에 사실은 경제가 위기예요. 국민의힘도 위기지만 경제도 위기고 안보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다양한 위기가 여기저기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힘들어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가처분 소송의 끝은 어디인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제 이거 그만 듣고 싶다. 이런 판단도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격동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이배 의원님, 대충 정당이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 내부는 대단히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상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좀 결단을 해서 이 사태를 좀 정리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치인데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이걸 결국 정당 내부에서 해결을 할 일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당 내부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네. 결국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너무 커져서 지금은 솔직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뭐 어떤 논의를 한들 야 법원 판단 나오는 거 봐야지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냥 가처분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이제 변론에 최대한 힘을 썼을 것이고 뭐 그것도 이미 이제 지난주에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로 뭐 또 서면으로 여러 가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제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제 우리 가처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 드렸는데 지금 가처분이 3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3차 가처분이 3, 4, 5. 예, 네. 3, 4, 5인데 네. 3차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네. 당원을 개정을 했죠. 그 네. 당원 개정한 내용은 최고위원 4명이 거리가 되면 비상 상황으로 보겠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미 그런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진 현실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짓는 사후적인 당원 개정이었죠. 그래서 네. 뭐 이게 이제 처분적 효력이다 뭐 이런 이제 법적 논란이 지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처분은 이 당원 개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거고 네. 4차는 이 당원의 근거에서 출범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해달라라는 네. 가처분이 들어와 있고 5차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6명의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를 해달라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 4, 5에 지금 가처분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김용태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지금 맞물려서 네. 어떤 게 선후로 결론이 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기대와 해석들이 지금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우선 윤리위 관련해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 소명 기회 주겠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소명을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내일 윤리위가 열릴 예정이니까 소명 네. 기회가 부여된다면 아마 내일 참석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들께 어떤 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인데요. 예. 그럼 내일 윤리위를 열어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일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 더 수년해서 보통은 소명을 받고 뭐 윤리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여러 차례 윤리위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네. 소명을 듣고 바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그 밤에 예, 당대표 징계 때도 그랬죠. 때도 예. 소명을 받고 바로 예, 결과를 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쯤에 그 이제 가처분 결정이 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내에서 일단 현역들은 국가 마누라 좀 정신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현역들은 국가 마누라 정신이 없고 그밖에 이제 원외 인사들은 이제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궁금하고 좀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모색하고 있는데 실제 이대로는 좀 안 된다. 특히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을 제어할 수도 없고 이준석 대표를 제어할 수도 없고 양측이 모두 브레이크 없는 벤치처럼 막 달려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냐. 오히려 기자들에게 생각을 묻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 최고도 돌아다니면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으십니까? 지난 연휴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역에서도 많은 국민들 뵙고 시민들 뵀는데 반반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준석 대표 좀 그만하라고 해라. 윤석열 대통령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해라. 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네. 이준석 파이팅! 그래서 이준석 좀 그만 괴롭히라고 네.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양분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굉장히 갈등과 반목이 당원들 사이에 굉장히 심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권이 여당 지도부가 정치적인 해법을 방치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정치의 사법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서로가 계속 정치의 사법화로 이끌려 가고 있고 사실 1차 법원의 판단도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 좀 아쉬웠던 점은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개인의 정치 스케줄을 국가의 어떤 거의 끼워 맞추면 그러니까 음. 국가의 정치적 스케줄을 개인의 이익에 맞추면 망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으로는 어쨌든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사실상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그러니까 인용 가능성을 좀 보시는 염두에 두고 거겠죠. 계신 거 왜냐하면 아니겠어요? 뭐 확실히 그 언론에서도 계속 국회 부의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 보면 아직 내려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일본 그 전 총리 조문도 국회 부의장 자격으로 가신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인용 가능성을 보고 만약에 인용되면 이제 비대위원장직의 직무 정지가 되면 국회 부의장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정말 정치적인 해법으로 가려고 했으면 네.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소신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준석 대표 변호인단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 정도 출석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10월 6일 출석 요구를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판단 앞두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에서 나와서 소명하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소명을 하러 나오라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네,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럼 안 나가겠네요. 글쎄,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소명 없이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또 보이고 있죠. 윤리위의 음. 자체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네. 만약에 뭐 제명이라든지 이렇게 광수 윤리위가 내세운다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걸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게 끝이 없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다음 제가 주도 우리가 또 이 가처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당내에 윤핵관이라고 소위 말씀되는 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 법원 판단이나 윤리 판단보다는 이 경찰의 무고죄 수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기대를 하고 계시는 예, 거죠. 뭐 거기서. 윤리위나 법원 판단이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무고죄를 통해서 어떻게든 기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그렇게 때문에 그런 거 또 아니에요? 기소의 가능성을 되게 윤핵관 분들은 높게 보시더라고요. 아, 그 예, 마침 예. 또 어제 남구준 경찰청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표현을 예. 썼어요. 그래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소환을 서울경찰청이 수사상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재소환의 가능성도 어제 수사본부장이 말씀하셨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좀 경찰 수사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 이제 28일 날 지난주 네. 수요일 날 그때가 이제 윤리위가 열리는 날이었고 그날 뭐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냐 말겠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준석의 징계는 아무튼 기정사실화돼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뭐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는 게 뭐 이제 당원권 정지 뭐 3년에서 최대는 이제 제명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윤리 처분 역시도 가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그렇게 언급했고 1차 자기가 처음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그때 당시에는 안 했어요. 굉장히 주변에서 좀만 조용히 있고 네. 또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설득을 했었고 그런 설득이 그때는 유효했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을 안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가처분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 얘기 듣고 안 했다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더 몰려왔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뭐 징계를 하게 되면은 가처분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은 끝없이 가처분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늪에 빠져서 네. 뭐 네.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것을 비춰봤을 때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이준석 대표를 썩 불편하게, 그러니까 좋은 감정 없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내몰아 줬으면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섬세하고 세련되게 작업을 하길 원하셨을 텐데
정말 만천하에 거칠고 투박하게 짜게 없는. 그렇게 지금 하시니까 네. 얼마나 대통령이 답답하실까요? 모든 걸 다 처음에 드러내놓고 했죠만. 최고위원들 네. 줄사퇴할 때도 네. 대통령께 누군가는 대통령이 결정하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누군가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찾아가서 당원 당규를 해석하면서 비대위 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법원 판단에서 인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윤리위원들 간에 문자 공개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렇죠. 그 네. 당시에는 이제 국회 부의장이셨으니까 네. 이런 거 공개되는 거 보면 얼마나 윤리위도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시겠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기획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이렇게 꽤 맞춰서 이런 그림표대로 하면 돼요.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검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뭐 다 그렇게 다 했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는 기획해서 가능하고 이렇지만 정치는 그게 안 돼요. 기획 정치라는 말이 없잖아요. 기획된 대로 절대 안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 여론과 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자체가 좀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계속하니까 이른바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전혀 되지 않는 이런 반대의 결론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높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번 비대위 또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호영 직대 체제에서 정책위장 그렇죠. 하고 그리고 제가 제가 또 3인의 그럼 최고위가 또 있는 거죠. 그럼 또 최고위원 부활 전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아닙니다. 이제 그럼 최고위원. 부활 김용태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치가 이게 좀 깔끔하게 끝나고 좀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몇 달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봄, 여름, 가을 이러다 겨울 맞이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라고 하니까 네. 여당이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코미디 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예. 대통령이 가장 많이 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기예요. 복합위기다. 복합위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복합위기. 대통령이 위기를 막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복합위기. 그러니까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위기를 만들어주신 대통령과 자,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런 국민의 힘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뭐 계속 실망하니까 뭐 지지율이 끝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도 25%대를 24%를 찍었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30% 무너지는 것과 25% 무너지는 게 또 다 의미가 다르게 그럼요. 해석을 하는데 네. 25%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당 지지율마저도 이제 동반 하락하고 뭐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진짜 국민의힘이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뭐 간혹 민주당이 이제 그걸 추월하는 모습도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뭐 민주당이니까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위기를 정말 자초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이 날까 걱정이 크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도 좀 우려스러워요. 이럴 때 좀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감 준비가 좀 세련되거나 좀 민주당도 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죠. 예.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밖에서 좀 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쟁과 민생을 좀 분리해서 네. 좀 민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그 뭔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민생이란 단어를 자주 써요. 하지만은 실제 어떤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혼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번 국감을 딱 맞이해서 한 3주 그리고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예산 심의까지 다 해야 되니까 12월 초까지 네. 진짜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겠다 선언하고 민생만 얘기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국감과 예산을 심사하면은 네.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국민들에게 다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놔두죠.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뭐 서면 조사하겠다고 뭐 통보를 하지 않나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또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민주당이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당부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예. 물론 저희가 잘 못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국민들께 좀 실망감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잘했더라면 저희 당이 정신 차리고 정신 되게 차리죠. 맞아요. 잘했을 거예요. 국민 네. 목소리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근데 저희 당의 원내 의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솔직히 죄송한데 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여서 다행이다. 만약에 다른 분이 대표가 됐더라면 우리는 정말 정당 지지율을 크게 역전당했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국회가 바보 총량의 법칙도 아니고 서로 못하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 좀 이재명 안타까워요. 대표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지금 보면 그 무슨 적대적 공생관계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정치는 실종되고, 지금 보면 검찰발 받아쓰기가 또 다시 횡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뉴스를 계속 생산하니까 국감 뉴스가 또 의외로 정쟁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대로 복합 위기 앞에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결해가는 좀 능력과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불안한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정치권은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두 번째 토크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그래서 다음 차기 당대표는 누가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준석 대표, 뭐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하면은 유승민 대표가 뭐 압도적 1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다만 또 이게 보수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승민 대표 가능성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로 옵니까? 저는 이것도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19%로 1위, 한동훈 장관이 18%로 2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상막하 여론조사. 한동훈 장관 한 거는 대선 아니에요? 대선 후보인가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대선 당대표 당대표도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진짜요? 소문으로. 당대 왜 놀라십니까? 지금 정치가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장관한 지 몇 달이나 되셨다고 당대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나마 대통령께서 믿을 수 있는 윤핵관들이 없나 봐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정치를 잘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당에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추측들이 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번 당대표가 정말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검핵관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표현하시는 네. 분들, 그분들이 차기 총선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좀 당대표로 의중을 확실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한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표현한 윤핵관들이 과연 그러한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을지, 또 그분들이 당대표 선거에 전당대회에 나가면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의 부재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소문으로 이야기가 나는 것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정치의 실종을 아예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는 뭐 저는 탁월한 그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뭐 네.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수사나 과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뭐 금융 사건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뭐 그런 뭐랄까요, 기득권과 싸우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래서 뭐 또 인정받은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과연 아까 전에 그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획 수사나 이런 거는 잘할 수 있겠죠, 네. 검사로서. 근데 정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복원할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오히려 아예 정치를 포기하는 모습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아무튼 당대표는 뭐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보니까 그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둘이 다 그 당대표 후보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 여론조사에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34%, 이준석 대표가 14% 둘이 합치면 48%. 거의 과반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이거를 보수 지지층에서만 해도 유승민 전 대표가 24% 나오고요. 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14% 나와서 둘이 또 합치면은 이거가 또 38%.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압도적이죠. 저는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현재 국민의힘의 윤핵관 등 해서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론이니까 이를테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은 주호영 뭐 후보로 단일 후보로 가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용호 의원이 끝까지 출마를 이제 고집하면서 42표를 받아갔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사실은 받았어요.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입당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뿌리가 깊은 후보라고 할 수 없고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별로 표가 많이 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2표라는 이제 이른바 반윤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윤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 이런 노선이 당내에 있는 게 엄존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 실제로 파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윤핵관 중심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실제 당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당 관계자, 뭐 원내 의원이라든지 당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수 정당의 특성상 대통령의 의중을 좀 많이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당의 특성상 또 보수 정당의 특성상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당대표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좀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의중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뭐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당 내부에서 이렇게 유승민 대표의 이제 출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지금까지는 그 당원 70%, 여론조사 30%.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당원 100%로 하자 이런 얘기가 당내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왔고요. 뭐 100%까지는 얘기 못 들었고 제가 당원을 90%까지 끌어올리자 90%요? 까지 말씀 9대1의 비율로. 근데 사실 그건 절차적인 부분이고 항상 전대를 앞두고 룰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거니까요. 그게 뭐 법에 위배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다고 할까요? 뭐 되게 치사하다. 좀스럽게 보이죠. 당이 네. 저희가 여당이고 네. 룰이라는 게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네. 글쎄 이게 마치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유승민 대표의 어떤 당 대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는 그런 국민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러니까 당이 누군가를 못 나오게 하려고 다음 이런 만든 총선에서 예. 또 심판받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총선에서. 때문에 좀 민심을 거스르는 당은 실패한다고 보고요. 민심과 당심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거기 같이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직은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 윤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더 중요하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말 좋아서 거기에 의중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저 그냥 권력자에 대한 의중을 더 관심 갖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좋아서 윤심을 쫓는 게 아니라 예. 그저 다음번 공천권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권력자의 의중을 쫓는 거죠. 아직까지. 야, 정치가 이렇게까지 됩니까?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최희배 의원님? 합니다. 하고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이야,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 민심과 이제 그 당심이 지금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당도 엄청 고민이 많았죠. 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민심을 따르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정당으로서 국민 정당으로서 살아남겠느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면은 뭐 우리가 요즘은 이제 팬덤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뭐 꼭 어떤 개인에 대한 팬덤보다도 너무 그 강력한 자신들의 고정 지지층만을 보고 계속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은 선거에서 결국 국민들한테 심판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뭐 다음 차기의 어떤 지도부가 그걸 당선되고 나서 또 메꿀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총선이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기회들은 있겠지만 아무튼 당신과 민심에 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이라는 게 솔직히 대통령의 공천권을 가지고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좀 뭐 참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가장 큰 권력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여당에서는 컨센서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함께 할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당대표가 24년에 어떤 공천의 이제 그 인물들을 쫙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다음 또 3년의 국정 운영을 이끌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거나 뜻이 잘 맞는 사람들 위주로 그 여당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시기하고 국정 지지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를 올해 치르냐, 내년 1월에 치르느냐, 아니면 내년 6월에 예정대로 계획대로 치르느냐 가지고도 지금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네. 그거에 따른 국정 지지율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선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만 보더라도 민주당 상황을 보더라도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선거 후보 출마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찍어서. 플랜카드를 다 현수막 걸어놨었어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거는 늘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저희 당도 예. 그런데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 그렇죠. 이미 정권 심판이라는 절차를 받았- 거쳤다고 받아요. 생각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지금 국정지지율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총선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이야 뭐 달콤한 말로 윤석열 대통령님 뭐 사람이다 하면서 다 플랜카드에 윤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만 후보자에 다 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선거 임박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만약에 고지를 맺지 못한다면 아마 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찍은 걸 안 걸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탈당 요구할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약에 이 정도 지지율이 되면, 24%에서 뭐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대통령 나가라. 그렇게 할 거예요. 탈당하라고. 탈당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의석 수가 민주당 169, 115석, 114석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의 의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당, TK 지역당, 그러니까 영남, TK, PK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제 거기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이제 이분들은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천 받아도 떨어지면 공천 받는 게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게 되는 거잖아요. 본선이 중요하니까. 예. 본선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선거를 이제 닥치고 있을 때 이 영남 쪽하고 수도권하고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괴리가 커서 내부에서 또 다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제 총선 앞두고 당권을 누가 쥐느냐, 수도권 쪽에서 쥐느냐, 영남 쪽에서 쥐느냐, 아니면 뭐 강원도 쪽에서 쥐느냐,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네. 이제 내년에 6월에 있게 되면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권영수 장관 얘기도 나오죠. 조경태 의원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 네. 이야기하시죠 지금. 예.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다 나오실 것 같지는 않고, 그 유승민 대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안 나온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그럼 나오는 겁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때 정확한 제가 표현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정치에 본인께서 이제
역할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비춰봤을 때 네. 당대표 출마의 가능성도 좀 열어둔 것 아닌가 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예컨대 이제 유승민 대표가 출마하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아까 뭐 지금의 여론조사 형태로 본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루라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가 좀 빨리 있다면 네. 아무래도 좀 유승민 대표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전당대회가 좀 늦게 있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유승민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팀플레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 네, 두 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염두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대표를 지지하는 층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다르다. 서로 향유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 기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연일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어제죠. 그 만화 내전에서 예. 고등학생 상 받은 그 만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문체부가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사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 성명 비슷하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유승민, 이준석이 손을 잡고 팀플레이 할 때 예컨대 뭐 당원이 90%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까요? 저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될 왜냐면은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이제 긍정 평가인데 네. 이게 당분간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진짜 먼지털이식 뭐 수사, 조사, 감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저는 별로 긍정적인 평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거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복합이기 뭐 미래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거 지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전당대회를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전당대회 시기에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중요할 텐데 네.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은 상태로 가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당의 쇄신을 얘기하는 쪽이 오히려 그래도 당원들한테는 당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대표 두 분 다 굉장히 지금 TK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뭐 경북대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도 유승민 하시고. 대표가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그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 TK에 대한 마음을 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잘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향신문 보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을 역임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이야기한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드느냐. 화부터 낸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원로들한테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원로들이 조언할 수 있잖아요. 정치 원로들이. 그 조언을 받아야죠. 정치 경험이 부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정치 처음 해봐서 잘 모르신다는 모른다고 분인데 했는데. 원로들이 가서 뭐 이런 말씀을 하면은 거기다 대고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냐면서 화부터 낸다. 이거 이제 또 진실 공방 나오겠네. 그래요? 대통령 이런 말 한 적 없다. 이거 대변인이 혼자 저기 또 소설 쓴다, 가짜 뉴스다 이럴 것 같은데요. 고발 가게입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나
대통령 검사 생활 되게 오래 하시다가 한 네. 번에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가 쉬워 보실 수도 있죠. 정치인이 우습겠죠.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사실 범죄자 정과 네.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매일 술 먹고 노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누구는 굉장히 당에서 오래 헌신을 해서 20, 30년 동안 대선을 위해서 노력해도 대통령이 안 되는데 본인께서 어쨌든 검사 출신으로서 한 번에 처음 선거를 친 게 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정치를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근데 술 먹고 정치를 왜 하려고 그럴까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있으신 분이? 근데 본인은 지금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아,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이고 행정가이고 검찰총장을 했던 행정직을 대통령이라는 행정직으로 자리를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난 정치 안 해라고 말씀을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자기 자리가 정치를 하는 자리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위험하죠.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비춰지지만 사실상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정치는 국회 원내 의원들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의회와 정당, 여야 다 존중해 주셔가지고 네. 이분들하고 좀 소통을 늘려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뭐 미사일에 뭐 여기 막 복합 위기네요. 대통령 네. 말씀대로 정말 복합 위기인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세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때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총선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은 전멸 아닙니까?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쉽지 않죠. 지역구가 어디 저는 있나요? 경기도 광명이고요. 경기도 광명. 이대로 어렵다고 봐야 총선을 치른다면 사실 수도권의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토로를 하세요. 이대로 가면은 정말 어렵고 집권 초와 지금 또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니까요. 사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수도권 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좀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민주당에겐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반사이익이 그렇게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오르기보다는 약간의 그 누적된 반사 이익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금방 또 사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잘하기 위한 이제 민주당이 또 플랜과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시간이 뭐 1년 6개월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민생이나 뭐 챙겨야 될 것들 더 많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빠졌다고 민주당이 유리해져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오만한 거죠. 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계 개편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야 모두에서. 여야 모두 예. 다 네. 양쪽 다 지금 국민들에게 이제 마음을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당대표가 뭐 신당 만드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신당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뭐 예. 이야기를 해봐도. 근데 신당 이 당에서 상당히 괜찮겠습니까? 이 당에서 제명 당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구제 제명을 신청을 하는 가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가처분. 네. 제명 당해도 가처분으로 할 수 있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면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네, 당을 네.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분에 못 이겨서 나가서 제가 창당하려고 하지 보기엔 않을까. 그분들도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네. 당내에 있는 것 이준석 같습니다. 대표 나중에 별명이 가처분리 이렇게 되는 가처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은 생각이 이준석 듭니다. 대표는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제명을 당하건 당원권 정지를 당하건 근데 이제 다음 지도부가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와서 이제 당권을 잡게 되면 그러면 뭐 얼마든지 최고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징계를 복원시킬 수 해야지. 있죠. 징계를 뭐 다시 이제 없앨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나가서 굳이 차리겠다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내 당이다. 내가 지금 계속 당원들 모집하고 있고 나 때문에 들어온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면서 여기는 내 당이라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킬 거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윤핵관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살림 차려야겠다. 따로 살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요. 이게 당을 새로 차리려면 대권 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권 주자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네. 대권 주자로 하고 윤핵관들이 함께 그러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갔을 때 과연 그럼 또 TK에 계신 분들이 따라갈까? 그것도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렇게 되겠네라고 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네. 전혀 뭐 그런 청사진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사실 그게 쉽지 막막해요. 않은 게 네. 사실 정당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또 포기하고 떠나실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안에서 뭔가 좀 모색을 해야 저희 당이 되는데 또 부동산 자산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건물 사고 국민의힘도 건물 샀어요. 국민 세금으로 정당이 건물을 샀어요. 두 분 다 건물주. 야, 이 건물주인 분들하고 제가 지금 저는 방송을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지분 1%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20명이면 교섭단체를 꾸리고 교섭단체를 꾸려진 정당이 만들어지면 네. 국고보조금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보면은 재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아까 전에 114분? 5석?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이게 꼭 두 개로 갈라지지도 않고 세 개로도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당발 정계 개편에 대한 그림은 정말 많은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은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국고보조금 받을 거면 네. 민심 거스르지 말아라. 음. 아까 대통령 저희 전당대회에서 네. 당원 지지율 그 비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너네 국고보조금 받지 않냐. 당신만 너무 반영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그게 제가 오랫동안 그 계속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의 주인은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재정 문제도요. 당비로 운영되지 않아요. 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요. 사실 그렇죠. 당원의 지지만 받아서는 그 정당은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께 제가 국민과 함께 가려면 지지율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지금 사실상 24%면 이제 최저치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걸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요? 김용태 최고위부터 하실까요? 저는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면 뭐 소주성 탈원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책이 남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면 정책이 지금 떠오르는 게 없다 보니까 사정정국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수사. 좀 예. 여기에서 지지율이 반영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론화도 띄워야 되고 좀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 대결을 합시다. 예. 뭐 당연하죠. 뭐 민주당도 정책 대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뭐 잘못이라고 평가받았던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부터 뭐 또 내로남불이라는 뭐 여러 가지 인사 실패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수당으로서의 어떤 오만하고 뭐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 보였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다 이미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거든요.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선을 끝내고 나서 제가 비대위원을 하면서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정도 토론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좀 출구가 안 보이는 암담한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지혜를 잘 모아서 윤석열 정부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또 국민적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와 해법을 정치권이 좀 마련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